이번 시간에는 한글의 문자론적 특성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인 문자로서의 특성은 바로 제자, 즉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잘 설명한 표음 문자라는 것입니다. 이 표음 문자는 소리 나는 그대로 사용되는 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표음 문자로서의 특성이 중요한지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는요, 사실은 고대의 표상 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고대 미노스 문명 시대에 사용된 미노스어의 선형 문자 A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점토에 이렇게 뭔가 그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자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을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림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네, 아마 얼굴 그리고 몸도 그리고 팔도 그리고 다리도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을 그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모, 그 다음에 네모, 조금 더 그린다면 창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상형 문자가 발달했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떠올릴 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떠한 그와 비슷한 원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미노스어의 선형 문자 A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물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본따서 그림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표상 문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쉽기 때문이죠. 자, 우리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고대 미노스 문명 시대에 사용된 미노스어의 선형 문자 B입니다. 즉, 우리 앞에서 보았던 선형 문자 이 A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이러한 글자의 형태인데요. 여러분들 사람 보이시죠? 뭔지 딱 보면 아시겠죠? 자, 이러한 표상 문자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딱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의 형상의 이미지가 같아야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대에는 서양과 동양의 모두 상형 문자가 발달했는데 왜 세종대왕은 표음 문자에 주목했을까요? 자,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문자책이었는데 왜 세종은 상형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를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자, 여기 한번 우리 언문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시 어른께서 일찍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언문의 묘함을 아는가? 대저 자음으로써 자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변하면 저것이 따라 변해서 옛날의 구운과 지금의 운이 여러 번 틀린 것은 당연하다. 만일 이것을 언문으로 주한다면 영원히 전할 수 없으니 어찌 참됨을 잃을 염려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자, 어렵지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서 핵심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자, 이것이 변하면 저것이 따라 변해서 이 말이 뭐냐면 음이 변하면 그 음을 담는 그 글자, 그 음을 나타내는 이 한자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발음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발음도 변하게 되는데 이 변하게 될 때마다 이 발음을 나타내는 한자의 그 음가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뭔가
어떻게 쭉 어떤 하나의 어떤 문자로 기록되지가 않고 뭔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옛날의 구음, 즉 옛날의 이 말소리와 지금의 말소리가 여러 번 틀린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언문으로, 즉 한글로 해석을 한다면 영원히 전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을 표현 문자인 한글로 기록을 한다면 이 기록이 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록의 가치, 즉 참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딱 6글자로 정리를 하면 바로 이 표현 문자의 우수성은 기록의 영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리를 그대로 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표현 문자는요.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의 다양한 발음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 담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사투리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전라도 쪽에 뭐뭐 거들라, 충청도 쪽에 능겨,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뭐뭐 했다 아니가 라고 하는 사투리들, 이 음가들, 이 발음들을 사실 한자로 적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한자는 상형 문자, 즉 개념을 그림으로 옮겼어요. 개념을 그림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바로 의미를 담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거들랑, 능겨, 했다 아니가, 이거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까? 자, 어미로서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들라, 능겨, 했다 아니가를 한자로 다 적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한자에서 그 음가를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은 이 거들랑이 조금 발음이 변한다면 그 한자도 또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의 소통에서 사용되는 이런 어미들, 다양한 어미의 변화들, 사투리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한글로서는 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바로 한국어는 색채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언어로서의 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알록달록하다, 푸르르다, 또 불그스레하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들을 그대로 한글 표현 문자로서 소리 나는 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종대왕은요, 한자와 그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문자사의 흐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 한자, 이 상형 문자와는 차별화된, 이 표의 문자와는 차별화된 그러한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소리를 최대한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 문자에 주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 문자는요,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문자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전 세계 언어 중에 문자가 없고 말만 있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자가 없는 언어는 어떤 위기가 있냐면 금방 사라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뭔가 이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늘 변합니다. 근데 이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특별히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더더욱이 말이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멸 위기를 보호하는데 이 표현 문자가 굉장히 훌륭한 그 소멸 언어를 담는 그릇, 즉 기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는 소수민족으로 이 찌아찌아족이 있어요. 사실 이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이제 문자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한글도 이제 문자로 채택해서 쓰고 있지만 영어도 똑같이 쓰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자,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자신들의 말을 담는 언어로, 이렇게 문자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한글이 바로 찌아찌아족이라고 하는 이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독특한 발음들을 담아내기에 훌륭한 그런 표음을 그 소리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문자를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비읍,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 여러분 순경은 비읍,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 순경은 비음은요, 국제 발음교로 영어의 그 부와 그 다음에 영어의 V라고 하고도 소리가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은 이 순경은 비읍을 또 활용해서 이 자신들의 말을 한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표음 문자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은 사라진 옛 한글 문자 4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옛 한글 문자는요, 사실은 정말로 다양한 소리를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은 정말 표음 문자라는 것에 큰 어떤 중요성을 생각을 했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자를 자음을 또 모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진 이 4개의 그 한글 문자는요, 점점점 우리의 한국인들이 이 발음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없어져 버린 그러한 문자입니다. 즉 소실된, 잃어버린 그런 글자인데요. 예전에는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그런 문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아가 있어요. 가장 늦게 사라진 그러한 한글 문자입니다. 자, 옛 이응은요, 받침 이응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앙이라고 할 때 한번 앙을 한번 써볼까요? 앙이라고 할 때 지금은 이렇게 쓰죠. 근데 예전에는 받침의 을을 그냥 똑같은 초성의 이 을을 쓰지 않고 옛 이응으로 썼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의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그었죠. 자,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바로 우리 고유어 뒤에 붙어서 된소리로 발음해야 될 때, 그리고 사이시옷 표기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닷가 같은 어떤 사이시옷을 표기할 때 이런 여린 히읗이 발음되기도 했습니다. 자, 반치음은 유성 마찰음 즈하고 소리가 유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이렇게 상글 상제 때 있었던 이러한 문자를 보면 얼마나 다양한 발음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 때 빠사르 까르야바루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찌아찌아 쪽에 이 버스 정류장에 쓰여진 간판인데요. 자신들의 어떤 버스 정류장의 그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담아서 그 발음을 문자로 담아서 이렇게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이 표음 문자의 한글에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런 표음 문자의 우수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이 점점점 언어가 사라져가는 그런 소멸 위기에 처한 이 언어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말소리를 보존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의 또 다른 문자론적 특성은 바로 창제 연도와 목적이 밝혀진 체계적인 문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알파벳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언제 만들어졌나요?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우리 한글은요, 누가 만들었나요?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왜 만들었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세종대왕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만든 문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문자사에서 이렇게 연도와 목적, 참깨자가 분명하게 밝혀진 문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글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렇게 탄생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서 정말로 대단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떠한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숨어 있는지가 밝혀진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적힌 내용 때문인데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에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민정음 이 문자에 대해서 해례, 즉 해석한 그리고 예문을 쓴 이러한 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이전의 문자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문자에 대한 어떤 해석이 제작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43년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은 기역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뭡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어떤 자음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음은요?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 자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즉, 제자 원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해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정말 문자사에서 정말로 센세이션한, 정말로 놀라운 발견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 1997년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국에 놀러 오면 이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간송미술관에 가서 한번 훈민정음 해례본을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글의 문자론적 특성은 바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우수성을 갖춘 자질 문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질 문자라고 하는 것은요, 음성적인, 여러분 음성은 뭐죠? 말소리예요. 이 말소리, 예를 들면 그라고 하는 이런 말소리들이 글자의 외형, 즉 글자의 겉모습, 여러분 우리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 그의 이 겉모습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샘슨이 바로 이 한글의 별명인 자질문자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는데요. 제프리 샘슨은 1985년 그의 책 세계의 문자체계에서 한글은 음성적인 특성을 그대로 담은 굉장히 뛰어난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한글이 정말 자질문자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한글이 인류가 이룩한 여러 가지 지적인 성취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한글을 세계의 여러 문자 가운데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윈 라이샤워라고 하는 교수님은 한글은 오늘날 사용되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정말로 인정하는 체계적인 어떤 제자 원리를 갖고 있는 어떤 문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자론적 특성은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을 하는데요, 이 결합이 규칙적이에요. 여러분, 자음, 가장 글자의 맨 앞에 오는 자음을 초성이라고 하는데, 초성은 어디에 있어요? 글자에? 지금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그쵸? 맨 위에 보이죠? 맨 위에. 자, 아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초성의 바로 옆 칸에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받침은요, 종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맨 밑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부터 과까지, 즉 우리가 쌍받침이 있는 그러한 글자까지 최소한의 자음과 모음으로 규칙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한글은 굉장히 아름다운 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석부삼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찍힌 이 석보상절의 한글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양 이쁘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선과 선이 만났어요. 선이 여러분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선, 그 다음에 곡선 몇 개입니까? 딱 하나의 곡선이에요. 자, 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요. 네 개로 하나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글자의 어떤 모양도 굉장히 규칙적이고 또 아름답죠.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한자와 또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도형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사각형의 모양에 딱 들어맞는 자음과 모음의 어우러짐은 바로 아름다움,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자인지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